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릴 내용은 아버지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이번에도 그 강의 내용을 이어 나갈 텐데, 특히 그 아버지의 기능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상징계의 기능이라고 여겨져 왔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 상징계의 내부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기능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락강은 이 부분에서 실제의 영역에서도 실제의 특성을 가진 아버지의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 이런 말씀은 또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인간이란 뭐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락강 세미나 17의 이 내용 모두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의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결국 인류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인간 사회는 무엇인가? 그런데 다른 생물학이 그렇게 인간을 파악하는 관점과는 다르게 지금 락강은 인간을 일종의 언어 효과로서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인간은 언어 효과다라는 이 락강의 대명제가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흔히 다른 인문학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어 효과로서의 인간이라는 건 단지 상징계적인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이 강의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지난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실제의 영역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가 혼자서 작동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가 아닌 부분을 함께 끌어들이면서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실제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프로이트 락강 정신분석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일종의 가부장제적 사회를 파악하는 하나의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것은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 문명을 가부장제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인간이 문명을 이루었는데 그것의 구조가 가부장제적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중심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상징계 중심적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언어의 중심에 아버지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 가부장제를 작동시키는 게 무엇인지, 이 인간의 문명 속에서 이 아버지 중심적인 이 틀을 작동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욕망의 차원에서, 특히 무의식에 숨겨진 욕망의 차원에서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것이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중심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특히 락강의 제안이 우리에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측면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물론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 다 피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들인 것이잖아요. 생물학적인 존재인 것이기는 맞지만 그 생물학적인 것이 다음 세대로 넘겨지고 다음 세대로 넘겨지는 방식으로 이 문명을 구성하지는 않았다라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생물학자들과 상당히 다른 측면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학자, 생물학자가 유전자가 어떻게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하는지를 주장했고,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거 증명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내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음 세대라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에서 아들, 딸 이런 세대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뭐 최소 수백 년, 최소 1000년 이상의
텀을 가지고 예측하고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 유전자가 어떻게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세대가 변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추론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생물학적인 접근이기는 하지만 생물학적인 증명이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었는데 나름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실증적인 사고방식과 그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틀을 통해서 깰 수도 있었고 새롭게 설명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전자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하드웨어의 영역인 것이잖아요. 하드웨어의 영역.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영역, 생물학을 결정하는 영역들인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생물학적인 영역에서의 이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표현, 이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 결국 유전자가 자기 증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걸 판단한다. 흔히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이타적이거나 박애적이거나 혹은 뭐 인간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라는 어떤 그런 작동의 어떤 촉발 인자가 있어서 뭐 성선설도 그렇고 성악설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선과 악이라는 무언가, 이타적인 무언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문명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은 유전자가 자기 증식을 위해서 했던 판단에 우리는 결국 무의식,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무의식적인 거죠. 생물학적 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힘에 이끌려서 우리는 무언가를 했던 것이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뭐 고매한 이상을 위해서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자 그런 관점들을 도킨스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인간을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가져다 주었던 것은 사실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그런 생물학주의가 완전히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촉발인자가 우리에게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가족을 구성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는 외부적인 권력, 사회적인 권력, 언어적인 권력들이 작동하는 그 어떤 필터링을 거치는 과정에서 심대하게 변화하고 심대하게 왜곡되는 과정들을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유전자가 아무리 우리를 촉발시켜서 촉발시킨다 해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언어적인 권력이 우리의 욕망을 왜곡시키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기적인 유전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본인의 유전자 증식을 위해서 작동한다면 결국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공멸로 몰아가는 그런 죽음 충동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 분석이 인간을 파악하는 지금 인간을 파악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결국 왜 이렇게 인간이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작동하느냐를 설명할 때 거기에는 어떤 유전인자가 그 남성적 유전인자가 우월해서 남성적인 것들이 지배하는 세계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어의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효과가 특히 아버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어떤 효과가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자,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특히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그런 사유의 틀도 그렇고 다른 생물학적 실증주의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고 이 실증적인 과정에서 A는 B다. 자,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B가 촉발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하는 과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프로이트 정신분석과 락강 정신분석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로부터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보다 중층적이고 보다 복잡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고 인간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역설적 단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로부터 원인이 작동했지만 그게 B로 우리 사회를 결정하게 된다. A가 B를 결정한다라는 이런 실증과학적인 판단. 네,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도 흔히 사용하게 되는 그런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판단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단계 안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간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A가 B를 촉발하지만 C까지 함께 촉발한다라는 거죠. B와 C는 서로 상충되는 관계 속에 있다 해도 A로부터 원인이 되어서 B가 등장할 수도 있고 C가 등장할 수도 있다. 서로를 무화시키는, 서로 완전히 상충되는 그와 같은 단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의식의 역설적인 작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라는 개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아버지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상징기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런 아버지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이 아버지가 우리의 주입상스를, 우리의 죽음 충동을 필터링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의 그 죽음 충동, 우리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 그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부르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을 필터링해서 우리를 사회화시키는 것이 아버지다라고 실증과학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상당히 모든 것이 아주 쉽게 파악이 될 텐데, 프로이트와 락강에 의한다면 이 아버지는 동시에 죽음 충동까지 함께 끌어들이는, 새로운 죽음 충동을 함께 끌어들이는 존재로서 역설적인 기제로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기능이 단지 상징계적인 것이 아니고 동시에 실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 양가적인 면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그러한 핵심 인자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로 우리를 묶어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영역으로, 그렇게 확실성의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중층결정된 구조를 판단하고 다루는 것이 바로 락강 정신분석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역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 아버지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자, 아버지라는 개념. 정신분석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탄생이라는 개념, 사회적 탄생. 결국 우리는 사회적으로 탄생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탄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자, 이 사회적 탄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신경증적 탄생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정신분석이 그렇게 파악하죠, 인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탄생할 수도 있고, 다른 말은 심리학적으로 탄생할 수도 있고, 뭐 철학적으로 탄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틀을 통해서 우리를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각기 다른 면모들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존재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틀이 각각의 존재와 인간을 다른 방식으로 보도록 하니까. 그런데 정신분석이 판단하는 이 사회적 탄생에서는 인간의 신경증적 존재, 다시 말해서 억압된 존재로 파악하는 그런 측면들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탄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억압된 방식으로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압되어서 우리의 성충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출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은 이러한 탄생을 죽은 채로 태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이렇게 죽은 채로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전승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만 사회적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2세들도 3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탄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죽음 또한 전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을 전승시키는 전승자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인데, 자, 그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인용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스타페글라라는,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 스타페글라라는 요거, 이게 락강의 제자, 그 세미나를 들었던 사람 중에 모든 락강의 그 세미나를 녹취해서 전사해서 인터넷에 무료로 공개한 그 사람의 아이디인데, 자, 그 사람이 올렸던 그 텍스트의 제14페이지에서 세미나 17의 8강이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tout homme naît d'un père. Donc c'est nous dit-on en tant qu'il est mort que il, lui, l'homme ne jouit pas de ce dont il a à jouir.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의미하고 우리의 여정들, 이론적인 여정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는데, 자, 이 문장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신분석의 인간을 파악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 사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이건 뭐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인가?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 모든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가? 사실 그 유전학적으로 본다면 또 모계 쪽에서 더 많은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부장적 제도 자체가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된 것이죠. 아버지가 누군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엄마와 우리가 더 많이 닮게 되니까.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도 훨씬 더 많이 연결되어 있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더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관계보다 훨씬 더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감정적으로도 훨씬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않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따져서 아버지가 같으면 같은 자식인 같은 계보인 것처럼 같은 성을 물려받아야 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사회적 이 모순은 사실상 생물학적으로 관찰한다면 맞지도 않아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한 정서적으로 판단해도 맞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은 아버지를 따를까요? 왜?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부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차원들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고 우리를 가정해요. 성을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몇 세대만 지나면 어머니의 성은 잊혀져 버리고 우리 할머니 뭐 그다음 조부모의 증조부의 할머니의 성들은 다 잊혀져 버려요. 그냥 남자의 성만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부장적 사회의 특수성이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남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 지금 배웠어요. 남자의 사회라는 것이죠. 남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는 그렇게 구성된다라는 거예요. 여건이 신장되었다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에 있는 대통령, 전 세계에 있는 교원 숫자들 중에서 남성의 비율들을 다 살펴보세요. 정치인들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율들을 다 살펴보세요. 거의 다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21세기가 되었어도. 어쨌든 그런데 자, 그런 방식으로 인간은 자신을 남성적인 방식으로 이 사회 속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사회적 탄생이란 남성적 탄생이라는 것이죠.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결국은 남자의 권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 탄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이 표현은 그런 것들을 고려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를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탄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번역을 하면 이래요. 사람들이 말하듯 죽은 채로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는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버지라는 이 상징계적 권력에 의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탄생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박탈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부분들도 박탈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망각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향유하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서 어머니와 향유하던 그 주입상스의 세계의 감각들은 박탈당한다라는 거죠. 억압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당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영역에서 무의식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번역을 하면 이래요. 사람들은 향유할 것을 향유하지 못한 채로 태어난다. 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향유할 것을 향유하지 못한 채로. 그런데 이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인간을 파악할 때는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를 항상 파악을 하게 되는데 향유할 것을 향유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이 향유, 첫 번째 향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였을 때 향유하던 것, 어머니와 함께 향유하던 것, 우리가 우리의 신체로부터 쾌락을 느끼던 것, 자, 이것을 빼앗긴 채로 태어난다라는 것이니까 향유할 것의 첫 번째는 우리의 어린 시절의 주입상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차원은 이런 거예요. 그것을 빼앗긴 차원에서 우리는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잉여향유라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그건 역시 어쨌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만 탐닉되는 것이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건 역시 향유할 것을 향유하지 못한 채로 태어나는 그 향유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실한 주입상스와 함께 자, 플루스주의, 잉여향유라는 것도 향유할 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대상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유령적인 무엇이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강의록을 만들 때. 인간에게는 유령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빼앗겼으니까 그걸 잊고 무언가를 하는 이런 간단 명료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빼앗기지 않은, 자 이거 보세요. 죽은 채로 태어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유령이 정확히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잊혀져야 되고 죽음의 영역으로 물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무의식에 혹은 우리의 문명 속으로 그 유령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혹은 뭐 종교를 가진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죽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어딘가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승에 존재하든 연옥에 존재하든 혹은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든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죽었지만 완전히 죽지 않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실제적인 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면. 다시 말해서 상징계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영역, 선명한 세계, 합리적인 세계를 실패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모순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실제적인 면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역설적인 영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또 걸렸어요. 예전에 한번 걸렸었는데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기침을 하기도 하고 또 코를 풀기도 할 텐데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었는데 감기가 떨어지질 않고 있네요. 그래서 목소리도 좀 이상할 텐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렇게 죽어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 단지 완전히 죽었다, 사막이다 라고 볼 수 없는, 완전히 죽지 않은 면들이 우리를 또 찾아와서 그 사막을 떠다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은 굉장히 모호하고 선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주 굉장히 선명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파악하잖아요. 우리 뭐 요즘에 너무나 여기저기서 미디어에서 떠들고 있는 그 MBTI 그 성격 판단도 마치 인간이 그 성격 판단 안에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은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뭐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고 딱 떨어지는 존재처럼 우리 자신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 MBTI라는 그 유치한 영역의 세계도 옛날에는 뭐 혈액형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심리학자들도 그걸 믿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조금 더 정교한 방식으로 인간의 존재를 파악하고 이런 성격, 이런 성향, 뭐 이런 뭐 사이코패스니 뭐니 이런 성격을 딱 떨어진 방식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심리학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자,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정신분석은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테스트 안에 딱 들어와서 우리가 판단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유령적인 영역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루는 것이 언어의 상징화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정신분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신분석에는 항상 그런 모호한 영역이 주인공이 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 세계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락강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번 강의에서도 강조해드려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자, 그 죽은 아버지라는 개념. 자, 이거 프로이트의 개념인 것이죠. 프로이트가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 죽은 아버지가 상징계를 구성한다. 그 토템과 타부에서 그 개념. 결국 우리가 상징계의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 신경증의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상스를 포기해야 하는데 그 포기된 주의상스의 상징이 바로 죽은 아버지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죽은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뭐 신이 그 죽은 아버지의 개념 안으로 들어온다면 결국 신은 죽었다라는 이 개념 설명하면서 죽은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죽은 아버지가 곧 주의상스를 의미한다. 라는 것을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요. 그리고 번역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l'équivalence en termes freudiens est donc faite du père mort et de la jouissance. C'est lui qui la garde en réserve, si je puis dir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프로이트적인 의미에서 en termes freudiens, 죽은 아버지와 주의상스는 le père mort la jouissance는
등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등치를 이룬다라는 거죠. 레키발런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시주피디 죽은 아버지가 주일상스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그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이게 단순하게 락강적인 표현들은 우리의 심리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의 무의식을 그대로 따라서 단층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명제로 쌍쌍 제시가 되는데, 우리의 무의식, 그러니까 락강도 그렇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개방된 방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설명할 때. 자, 그런데 죽은 아버지는, 자, 주일상스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아버지가 주일상스라는 것은 죽은 아버지가 주일상스라는 것은, 그럼 주일상스도 죽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가 죽은 주일상스가 아니니까, 죽은 아버지가 죽은 주일상스가 아니니까 죽은 아버지 안에서 주일상스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죽은 아버지가 주일상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주일상스가 없는가? 자, 그렇게 판단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 S1에 대해서, 주인 담화에 대해서 이야기 일전에 했었잖아요. 자, S1의 자리에 죽은 아버지가 들어오는 것이 이 문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저 S1은 주인 기표인 것이죠. 주인의 자리에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이름이 기능하는 방식으로 문명의 상징기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저 S1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올 수도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문명은 아버지를, 남자를, 힘센 자를 그리로 밀어 넣었던 것이죠. 자, 그 S1의 자리에 죽은 아버지가 등장한다면, 자, 그 죽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토템과 타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아버지라는 형상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자, 죽은 아버지는 죽었지만 주일상스를 환기시켜요. 살아있는 아버지는 어땠어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는 주일상스를 향유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세계에서는 상징계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억압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이 죽어야 돼. 아버지 자체가 죽어서 상징화된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그 상징화의 질서 안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향유했었다라고 가정이 되는 주익상스를 우리에게 환기시키죠. 자, 그게 바로 팔로스인 거예요. 팔로스. 아버지가 지금은 죽어서 상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향유하고 있는 모습을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냥 죽은 아버지의 선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팔로스를 가졌었다라고 항상 환기되죠. 그래서 추측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 죽은 아버지가 팔로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그냥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그래? 내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나? 난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렸을 때 아버지와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라고 이제 정신분석 임상 과정에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뭐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자, 그 관계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면,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팔로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했었는지가 다시 등장하는 과정이 있죠. 그걸 우리가 트랜스퍼라고 부르죠. 그게 전이인 거예요.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와서 분석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시점부터 내담자가 분석가를 아버지의 위치에 올려놓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꿈이 이런 거예요. 분석가는 무엇을 욕망하는지를 알고 싶은 표현들이 꿈속에서 등장을 하죠. 분석가는, 예를 들면 분석가가 만약에 내담자에게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분석가의 아내가 등장한다든지, 혹은 분석가의 아내의 사진이 등장한다든지, 아니면 분석가가 읽고 있는 책이 등장한다든지,
분석가의 욕망을 가늠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내담자의 꿈속에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분석가의 여자, 분석가의 책, 분석가의 은밀한 욕망의 대상, 자, 이게 팔루스인 거죠. 이 팔루스는 그렇게 아버지가 욕망하는 것의 형태로 떠돌고 있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러다가 아버지의 역할을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때 꿈속에서 특히 저 분석가는 무엇을 욕망할까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팔루스의 형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는 분석가가 적당하게 잘 죽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즉 죽은 아버지의 어떤 형상을 잘 드러내어 보여준다면 내담자는 그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던 그 구조를 다시 반복하게 되고, 꿈속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분석가의 욕망의 대상인 팔루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팔루스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하게 설정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의 형태로 등장해서 궁금증의 형태로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아버지는 주의상수다라는 것은 그렇게 죽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죽은 아버지는 무엇을 욕망했었을까라는 환기시키는 기능 속에서 자, 팔루스에 대한 욕망을 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S1의 자리에 들어간 아버지, 죽은 아버지는 또한 주의상수를 유출시키기도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잉여 향유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초자의 형태로, 아버지가 어떤 목소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든지, 아버지가 우리를 무언가를 하라라고, 특히 윤리적인 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뭐 더 성장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라, 더 성공해라라는 그런 이미지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에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자식은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 이미 돌아가셨거나 혹은 돌아가시지 않았다 해도 결국 상징화되어서 죽은 아버지의 영역에서 그런 압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무의식의 영역에서 그 부분을 분명히 탐닉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상수를 그래서 유출시킨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탐닉하고 있으니까 의식적으로는 그것을 압박감으로 느낀다든지 부담감으로 느낄지언정 무의식에서는 그 부분을 탐닉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런 명령을 나에게 한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한다라고 우리의 무의식은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시작되었을 때 또한 분석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담자는 분석가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명령처럼, 어떤 윤리적인 명령처럼 분석가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잉여 향유로서의 주의상수가 유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분명히 내담자가 탐닉하고 있다는 거죠. 분석가를 아버지의 형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무언가를 탐닉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죽은 아버지는 주의상수라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탐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객관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죽은 아버지는. 우리를 상징계 안으로 필터링해서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깔끔한 영역에서, 백지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의 존재가 주의상수로부터 보호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의상수의 영역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상징계 안으로, 좌표화된 세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의상수를 환기시키거나 팔루스의 욕망을 환기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혹은 우리에게 잉여 향유를 유출시키는 방식으로 죽은 아버지는 주의상수를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은 아버지는 주의상수다라고 말하는 명제를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칸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아버지라는 촉발자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아버지라는 촉발자는 결국 하나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구조를 지탱한다라는 의미에서 S1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S1인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Le mythe freudien tel qu'il s'énonce non plus au niveau du tragique avec sa souplesse subtile,
Mais dans l'énoncé du mythe de totem et tabou, c'est l'équivalence du père mort et de la jouissance. C'est là ce que nous pouvons qualifier du terme d'un opérateur structural. 번역을 하면 자 이렇습니다. 비극의 차원에서 그 자신의 정교한 유연함을 통해 발화되는 그런 것이 아닌 그 자체로서 토템과 타부의 엄표 속에서 발화되는 것으로서의 프로이트의 신화, 자, 아버지의 신화죠. 그것은 죽은 아버지와 주이상스의 등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것을 구조적인 실행자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조적인 실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단지 어떤 억압자라든지 필터링하는 구조라든지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의 무의식의 구조 자체를 지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구조 그러면 어떤 상징계의 구조, 어떤 필터링하는 구조, 언어 장치라는 걸 의미하기보다는 자, 이쯤에서 락강이 생각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삼위일체의 구조예요. 삼위일체가 세계가 하나가 된다라기보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락강이 인간을 파악하는 방식이고 앞으로 전개될 이론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상징, 상상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얽혀 있는 것을 구조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걸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 개가 얽혀 있는 구조를 락강은 이제 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를 지탱하는 것, 실행하는 게 바로 S1의 자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만 우리가 추론해 보아도 끌고 와서 판단해 보아도 왜 이런 구조라는 개념을 락강이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단지 상징계를 지탱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징계이자 동시에 실제계를 동시에 지탱하잖아요. 실제 주의상스의 세계까지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에 의한다면 아버지는 상징계와 실제계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작동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징계라고 하는 핍진한 세계, 주의상스를 차단한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했잖아요. 언어의 세계를 계시했잖아요. 그 안에서 욕망이 작동하는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상징계의 계시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징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조현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폐지된다면 포클 유지형이라는 개념으로 아까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현병적인 정신증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일단은 상징계의 아버지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자, 초기 락강이 그렇게 생각했죠. 상징계의 세계, 언어의 세계를 계시하는 건 아버지의 이름이다. 상징화의 주동자다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상징계를 계시했지만 실제계까지 같이 끌어들이는 거죠. 주의상스를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잉여향유가 되었건 아니면 죽음을 상징화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불안이 되었건 실제의 개념, 상징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무언가를 상징계의 계시자가 스스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걸 조금 뒤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명명하는 위치에 존재한다면 명명자라면 상징계의 좌표화를 추동하는 권력의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스스로는 스스로를 명명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셈하는 자는 자신을 셈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누가 셈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그 셈하는 자가 궁극의 존재라면 자신의 존재는 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7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환기해드리면서 나는 나이다라는 개념을 설명해드렸잖아요. 나는 나이다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나를 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자들을 셈할 수는 있어도 내가 궁극의 존재라면 신이라면 아버지라면 내가 이 세계의 좌표들을 다 셈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힘으로 나를 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셈하려면 나 위에 상위의 존재가 있어야만 하는데 나 위에 상위의 존재가 아버지는 없잖아요. S1이 마지막 기표니까. 신은 자신의 위에 존재하는 또 다른 신을 갖지 않는 것이니까 최상위의 존재니까 그럴 경우에 신은 자기 자신은 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어번복으로밖에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환기해 본다면 결국
아버지라는 존재가 만약에 명명의 존재라면, 상징계를 계시하는 그런 존재라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스스로를 셈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아버지라는 존재 안에 이미 실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라는 개념은 S1의 자리에서 구조적 실행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적 실행자는 결국 패러다임을 구성하죠. 패러다임, 신경증의 패러다임을 구성해 냈잖아요. 그래서 신경증의 패러다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세계를 그 형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 주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문명이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아버지라는 실행자가, 구조적인 실행자가 작동을 해서 패러다임을 형성한 거예요. 파라디금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는. 패러다임을,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세상을 구조화시켜서 좌표화시킨 것이죠. 자, 이걸 또 락강이 세미나 11에서는 외상이라는 게, 아나모포시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죠. 그 틀을 가지고 보면 이 세계는 그렇게 세매지고, 세매질 수 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세매질 수 있는 것들만 구조화되는 방식으로 상징계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외상 개념이죠. 아나모로포시스 개념인 것이죠.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패러다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한 리비도를 흘려 넣어요. 주의상스를 흘려 넣어요. 그게 바로 촉진시키는 기능인 것이죠. 프로모시형이라고 하죠. 촉진시키는 기능과 패러다임 구성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락강이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아버지의 죽음이 어디서 발화되는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Ici, le mythe se transcende d'énoncer au titre du réel, car c'est là ce sur quoi Freud insiste, que ça s'est passé réellement, que c'est le réel, que le père mort est ce qui est à la garde de la jouissance. Est-ce d'où est parti l'interdit de la jouissance, d'où elle a procédé? 자,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자, 번역을 하면 이래요. 자, 여기서 신화는 이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신화죠. 여기서 신화는 실제의 수준으로 넘어와서 발화되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제의 수준으로 넘어와서 발화된다. 자,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이에 관하여 프로이트가 고집스레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것은 실제라고 프로이트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토텐과 타부에서 죽은 아버지는 주의상스를 소유했다는 사실로부터 주의상스의 금지가 시작되었다고, 그로부터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자, 프로이트의 그 토텐과 타부를 읽어보면 부족의 아버지에 대한 이 신화를 마치 진짜 있었던 역사적 사실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모든 여자를 다 차지하는 이런 현실, 그게 있었나? 그런 아버지 본 적이 있냐? 없죠.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못 봤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가 자신의 딸을 간음했다, 이런 얘기, 술 취해서 간음했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건 술 취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부족, 어떤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을 보았더니, 혹은 그 어떤 증거를 발견했더니 아버지가 딸이고 뭐고 간에 다 자기 걸로 가지고 있었다, 모든 여자를 다 자기 걸로 취했다,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그런 문명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 사건처럼 어떤 미친 아버지가 딸을 혹은 다른 어떤 모든 처제를, 프로이트에 대한 우리가 의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 취했다, 혹은 어떤 간음했다, 어떤 외도했다, 이런 사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혹은 이해를 혹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런 아주 대놓고 그것을 하는 문명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발견한 적이 없어요. 근데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토텐과 타부에서 아버지는 그랬다라는 거야. 아버지는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딸이고 뭐고 다 자기 여자로 소유했던 그 아버지를 아들들이 죽였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아들들은 협약해서 그런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를, 사회를 만들어서 그게 이 인간의 문명이, 신경증적인 문명이 되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에 대한 락강의 해석이에요. 우리의 무의식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은. 그게 바로 신화는 실제의 수준으로 넘어와서 발화된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자, 무의식의 실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생각할 때, 프로이트 자신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의식적인 층위까지 내려가서 아버지를 파악해보면 분명히 아버지는 모든 걸 가졌다라는 방식으로, 무의식은 실제적인 방식으로 아버지의 신화를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콕 집어서 우리가 인류학사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이 아버지라는 대상을 파악할 때에는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무의식은 분명히 아버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었다라는 방식으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았다라는 거. 우리의 무의식에는 항상 그런 차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고집스럽게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는 실제로 쥐상스를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존재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무의식에, 자기 자신의 무의식에 물어봤더니 무의식이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걸 소유했었다라고. 그런데 이제 죽었다라고. 무의식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신화에 불과했던 영역에만 주목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복잡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이런 방식이니까 우리가 이런 층위까지 접근해야만 하니까 일반적으로 실증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면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심리학자들과 대화할 때도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소유했던 아버지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통계를 제시해라. 뭐 역사적 통계까지 제시해라. 라고 말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된 아버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층위와, 그러니까 심리학이 말하는 층위와 우리의 무의식이 말하는 층위하고는 층위, 다루는 영역과 방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층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실제의 영역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실제에 의해서 파악되는 방식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의 속성으로 끌고 들어가요. 자, 실제의 아버지이니까 그 실제의 아버지의 속성은 무엇이냐를 물어볼 때는 실제의 속성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답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걸 락강은 불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불가능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가능성이라는 개념,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무의식과 실제의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불가능성은 무엇인가? 거기다 제가 증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놓았는데,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불가능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Ceci se présente à nous en quelque sorte comme le signe de l'impossible même. Que le père mort soit la jouissance. Et c'est bien en ceci que aux termes qui sont ceux que je définis comme fixant la catégorie du réel en tant que dans ce que j'articule, elle se distingue radicalement du symbolique et de l'imaginaire. Que le réel, c'est l'impossible.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주의상스여야 한다는 사실. 자, 이게 굉장히 모순된 개념이었던 것이잖아요. 주의상스를 쫓아버렸다면서, 하지만 또한 주의상스를 가져온다는, 자, 그런 의미에서의 주의상스여야 한다는 죽은 아버지가. 자, 이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불가능성 자체의 신호와 같이 자신을 제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가 주의상스와 등치를 이룬다라는 것은 실제의 속성이고, 그것이 바로 불가능성의 신호와 같이 작동한다는, 자신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실제의 범주를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규정하는 것의 개념들에서 그러한데요.
결국 실제의 범주가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절하는 것으로서의 그 범주는 실제는 본질적으로 상징계와 구별되고 구분되고 상상계와도 구분되는 것으로서 그것은 실제가 불가능성이라는 것으로입니다. 자, 실제의 속성이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불가능성으로서의 실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징계와 구별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상징계는 가능성의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상상계도 가능성의 세계인 거예요. 상상계도 결국은 하나와 하나가 마주보는 세계죠. 이게 상상계예요. 그리고 의미의 세계인 것이죠. 의미가 존재할 수 있는 세계가 상상계인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팔루스에 대해서 상징계적인 영역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소환한다. 팔루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이걸 팔루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또한 욕망의 영역에서 우리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징계는 우리가 하나의 기표 다음에 다른 하나의 기표가 오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즉 환유적인 차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상징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욕망의 방식인 것이죠. 팔루스를 쫓는 방식인 것이죠. 팔루스를 쫓는다라는 것은 결국 팔루스가 계속 말을 통해서 그 다음 영역에 있는 것으로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전개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욕망의 전개가 결국 이 욕망의 전개의 디렉션이, 방향성이 팔루스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상징계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팔루스가 어떤 거야 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되죠. 그게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기표와 기표가 연쇄되는 과정에서 그 두 기표가 만들어내는 기의를 우리는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상상계적인 요소인 거예요. 팔루스의 의미라고 부르죠. 우리는 의미를 어쨌든 부여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원했구나, 혹은 나는 그걸 원하는구나, 혹은 분석가는 그런 걸 원하는구나 라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부여받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 다른 기표가 달라붙으면 이게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다른 의미를 또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의미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착되는 순간, 의미가 등장하는 순간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순간은 상상계적 순간이라는 거예요. 상상계적 순간은 그렇게 의미가 가능한 순간인 것이죠. 기표의 순간은 기표의 연쇄가 가능한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는 불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가능성들이 붕괴되는 지점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항상 모순된 영역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어 있지만 죽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살아있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죽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가 묻게 되죠. 자, 누군가가 죽었어 라고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런데 죽었다는 게 뭐야? 죽었다라는 건 상징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해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는데 자꾸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하늘나라에 살아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죽었다라는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우리가 상징화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이곳에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까지 다 마쳤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도 있어요. 상징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죽었다라는 게 뭐지? 라고 우리가 설명을 요구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징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어딘가에는 살아계실 거야. 내 마음속에, 내 무의식 속에, 아니면 하늘나라에.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렇게 모순된 불가능성인 것이죠. 상징화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허용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기표가 충돌하게 되는 영역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요소 때문에 결국은 죽은 아버지가, 죽음이라는 개념이 상상, 실제, 상상을 연결할 수 있는 증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개를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쪽에만 딱 떨어지게 속해버리면, 한쪽에만 속해버리면 다른 것과 분리되어서 연결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증상적인 요소가, 이 증상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기표, 그런 증상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는, 하나에 완전히 속해지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는 결국
상상, 상징, 실제라는 세 가지의 틀을 연결시키는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했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 보로메우스의 매듭에 관련된 도식인데, 미리 앞당겨서 가장 단순한 영역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징의 영역과 상상의 영역과 실제의 영역이 이게 하나의 구조야. 이게 신경증적인 구조인 거야.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의 세계가 설명이 돼요.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만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증 과학이나 심리학의 세계에서는 마치 우리가 상징화된 존재처럼 파악해요. 상징화되어 있지 않은 건 없는 것처럼 파악하는 것이죠. 상징화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딱 떨어지는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파악한다라는 거죠. 뭐 상당히 유치한 이야기이지만 그냥 그 예를, 요즘에 하도 회자되는 이야기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MBTI라는 성격 구조 판단하는 것도 이런 틀 안에서, 즉 우리는 상징화된 존재야, 이 안에서 모든 존재를 판단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심리 테스트. 그 병원에 가면 임상심리사분들이 테스트 하잖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잖아요. 테스트지를 판단하고 이 면담에서 판단하잖아요. 그 모든 기준들은 다 상징화된 영역이에요. 상징계의 영역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로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죠. 그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없는 거로 취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상징계만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는 세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서는 결국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걸쳐 있으니까. 실제와 상상과 상징이 세 구조가 걸쳐 있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삶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를 파악할 때 항상 빠져나가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구조가 무엇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S1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상징계의 속성과 실제계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계적인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락강이 이제 실제의 아버지, 상상계적 아버지, 상징계적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바로 그 지점들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의 아버지는 가부장적 가계 구도를 설정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욕망이 어떻게 구성될지를 결정해요. 아버지라는 가부장적 체계를 통해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사회 공동체를, 국가 공동체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미시적인 차원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 가족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내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버지가 없는 공간에서도 결국은 누구 하나가 아버지의 역할이죠. S1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동성 커플이라 해도 아버지가 둘이, 남자 동성애 커플이라 해도 아버지가 둘이 있는 게 아니야. 둘 중 하나가 아버지의 구도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혹은 레즈비언 커플이라 해도 결국은 그 둘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버지의 S1의 구도 안에 들어가서 가계의 구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구도가 사회적인 공간 안에서 확장되어서 파악된다 해도, 혹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 파악된다 해도 우리는 똑같이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나?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아버지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죽은 대통령은 항상 아버지 안에 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사망한 대통령들은, 대통령 혹은 뭐 민족의 지도자 뭐 이런 것들이, 혹은 북한을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 수령님을 외치면서 국가 공동체가 형성되는지 상징계가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회가 어떤 틀 안에 들어가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상징계의 공동체를 만들지만 동시에 그 아버지 내부에서 초과하는 영역들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게 실제의 아버지인 거예요. 어떤 영역이 초과하는 방식으로 상징계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상징계를 열어놓는다라는 것이죠. 혹은 상상계적인 아버지는 또한 그런 상상계적인 방식으로 공동체의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라는 개념이, 아버지라는 이런 구조적인 실행자가 상징과
상상과 실제의 영역을 모두 함께 가져가도록 만드는 자 그런 구조를 지탱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감기 걸려서 코가 나와서 여러분 잠깐 제가 음소거하고 코 한번 풀고 다시 한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해서 지금 모순된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명의 구조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아버지를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거기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결국 그렇게 극도로 모순된 위치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모순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가부장적인 권력자가 이 세계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세계를 파괴할 능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계를 강박증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강박증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기능과 세계를 판단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세계는 핍진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계는 주입상스가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리비도의 흐름들은 다 차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마약과 같은 것들 혹은 우리 사회가 인정할 수 없는 쾌락의 유형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주입상스의 범람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통치체제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통치체제가 존재할 때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심지어는 그게 이제 예술의 영역까지 거기에 포함될 때도 있고,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나 사회 권력이나 통치가 판단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흘러 들어왔을 때는 그 모든 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 그런 영역이 바로 강박증적인 구조의 영역인 것이고 거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아버지의 이름이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핍진화시킨다. 우리의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완전히 그것들을 소멸시킨다. 라는 방식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치가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던 태도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 욕망, 유대인들의 태도, 유대인들의 상술, 유대인들의 존재 자체가 이 사회를 오염시킨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의 관념인 것이죠. 히틀러의 강박증적 차원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히틀러라는 존재 형상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잖아요. 당시 독일 사회에서 이 독일 사회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아버지, 이 독일 사회를 1차 대전의 그 폐허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로서 히틀러가 아버지의 형상으로 등장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장한 히틀러의 그 나치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아리안족의 신화인 것이죠. 아버지의 가부장적 세계의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다른 영역에서 사실상 인간이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했던 일들을 좀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수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상징계가 핍진화되면서 상징계가 선명해지고 이 사회가 투명해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아버지로부터 주입상스가 유출되기 시작해요. 그 히틀러라는 이미지로부터 나치라는 이미지로부터 오히려 주입상스가 다시 말해서 그가 상징계를 형성시키고 이 사회의 주입상스를 핍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살인을 즐기는 그런 차원들을 보게 되죠.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귀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제거시키는, 인간의 존재를, 인간의 생명을 단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유대인의 존재는 통제할 수 없다, 이 사회를 오염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존재를 그 하나하나 살해하는 그 아주 강박적이고 정교한 과정 자체에서 오히려 도착적인 쾌락들이 발견되는 그런 수준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은 아버지가 이 상징계를 핍진화시킨다라는, 사막화시킨다라는 알리바이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실제가 다시 우리를 엄습하게 되는 과정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아버지의 기능은 모순적인 차원에서, 양가적인 차원에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많은 자의 기능을 해요. 너는 좋은 인간, 너는 나쁜 인간, 유대인은 죽어야 돼. 아리안족은 선민족이야. 선택된 민족들이야. 우리는 이 세계를 우리의 씨를 뿌려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생학적인 관념들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 많은 자의 권력이 강력해질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누가 셈하지? 라는 차원인 것이죠. 저걸 말하는 자의 말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아버지의 기능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그런 차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셈하는 자는 스스로를 셈할 수 없기 때문에 셈 자체에 이미, 셈해지는 그 상징계 자체에 이미 균열을 초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역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뭐라고 하는지를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C'est à quoi, non pas au titre de simple butée contre quoi nous nous cognons le front, mais de la butée logique de ce qui du symbolique s'énonce à proprement parler comme impossible que le réel surgit.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단순한 걸림돌과 같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상징계가 붕괴되는 그런 지점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적인 장애물로서 모든 구조 안에 상징, 상상, 실제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구조 안에서의 오히려 논리적인 장애물로서, 엄밀히 말해 불가능성과 같은 것으로서 상징계로부터 발화되는 실제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 불가능성의 차이는 주입상스를 소환하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의 아버지는 실제계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실제를 불러오니까 아버지는 상징계의 아버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를 소환하고 실제를 불러오는 실제계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징계가 작동하는 방식, 혹은 상징계가 실제와 얽혀있는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신분석이 언어를 우리가 파악할 때는 우선 먼저 언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구라고 이해를 하죠. 요구라는 것은 정신분석 임상의 상황에서도 그렇고,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렇고, 대타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발화된다라는 의미에서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은 요구라는 것이죠. 정신분석 임상에서 여러분, 내담자가 하는 모든 말은 분석가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강의 초기에, 락강의 초기에 결국은 말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담자의 말은 결국 대타자에게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말은 가장 진실한 순간에는 대타자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나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말이 발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 그런 차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무의식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이 발화되는 그 순간을 포착하면 그 순간에는 결국 가장 진실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실한 말은 대타자에게 향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타자에게 향하는 말의 구조는 요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구. 나를 사랑해달라.
내가 원하는 걸 달라라는 요구인 거예요. 내가 상실한 거, 내가 빼앗긴 것을 당신이 주어야만 한다라는 요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의식의 욕망이 표현되는 것으로서의 요구는 상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로 요구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의식의 충동 자체는 언어는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번역의 과정을 언어의 차원, 언어의 구조 안에서 겪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번역 과정 속에서 완벽한 번역이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실패의 숙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계는 항상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무언가를 생산하는 실패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상실을 구조 안에서 생산하는 실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Ce qui est langage ne l'obtient qu'à insister jusqu'à produire l'aspect d'où le plus de jouir prend corps. D'abord, le langage, et même celui du maître, ne peut être autre chose que demande, et demande qui échoue. Ce n'est pas son succès, c'est de sa répétition que s'engendre quelque chose qui est d'une autre dimension que j'ai appelé l'aspect où le plus de jouir prend corps.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언어인 그것은 잉여 향유가 구체화되는 곳으로서의 상실을 생산해낼 것을 고집하는 한에서만 그러한 수단을 획득하게 됩니다. 우선 언어는 주인의 언어조차도 그것은 요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언어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은 요구라는 거예요. 주인의 차원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패하는 요구입니다. 내가 상실이라고 불렀으며 그곳에서 잉여 향유가 구체화되는 그러한 다른 차원을 야기하는 것은 그것의 성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신분석이 언어라는 것을 파악할 때는 요구라는 틀을 통해서 파악해요. 모든 언어는 요구인 거예요. 자,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한다. 그 얘기를 잘 들어봐요. 내담자가 자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혹은 내담자가 현재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담자가 자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분석가가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하는 것일 수 있겠죠. 내담자가 분석을 받으러 왔을 때 자, 어떤 어린 시절, 어떤 고충을 겪고 있나요?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묻게 되면 내담자가 물었으니까 나는 대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꿈을 꾸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도 내담자는 분석가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시작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이가 형성되면 항상 그 모든 말들은, 내담자의 말들은 요구의 특성을 갖게 되죠. 요구. 내담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요구는 이런 거잖아요. 해석해 주세요. 자,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요. 해석해 보세요.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석해 주세요. 이건 왜 그런 것일까요? 나는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일까요? 혹은 내가 이런 기쁨을 겪고 있어요. 해석해 주세요. 이 기쁨의 정체는 뭘까요? 이 기쁨이 계속 될까요? 이 기쁨이 좋은 걸까요? 이 기쁨이 윤리적인 걸까요? 이 기쁨을 누려도 될까요? 이 기쁨에 내가 어울리는 사람일까요? 요구하는 거예요. 내담자에게 요구하죠. 궁극적인 요구는 이렇게 이어지다가 궁극적인 요구는 이래요. 이 기쁨이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혹은 이 고통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나는 무언가를 갖지 못했어요. 그게 행복이 되었건, 진정한 삶이 되었건, 진정한 존재가 되었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건,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건, 나는 무언가를 지금 빼앗긴 것 같아요. 나는 상실했어요. 그걸 당신이 채워주세요. 사랑의 요구인 것이죠. 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요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혹은 언어가 본질적으로 요구라는 것이 이렇게 정신분석 임상의 상황이 아니라 해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순간. 인간이 가장 절실하게 말하는 순간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이죠. 기도하는 순간. 혹은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죠. 그게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순간이잖아요. 누구든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싸울 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혹은 뭐 돈을 요구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돈을 안 갚고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돈 갚아라고 말하는 순간이 내 기억 속에서는 가장 진실하게 말하는 순간이라고 남아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진실한 말의 순간을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환기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깊게 고민한 다음에 그런 순간들을 말할 거예요. 그런 순간들. 누군가에게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사랑해달라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기도했던 순간, 그게 하나님이 되었건 뭐 알라신이 되었건 부처님이 되었건 혹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었건 혹은 뭐 돌아가신 누군가에게 대화를 시도했던 순간이 되었건 뭐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성묘 가서 그런 일 하잖아요. 산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세요라고 우리가 말을 걸잖아요. 자, 이럴 때 이게 가장 진실한 말의 순간인 것인데 그 말의 순간에는 요구가 담겨 있다라는 거. 아주 가장 진실한 요구. 그 요구가 뭐예요? 우리가 수업 시작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던 그 요구가 뭐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상실했다라고 느낀 것, 그 진리. 그 진리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요구의 순간인 것이죠.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실되었다라는 감각 속에서 그것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분석가가 되었건 신이 되었건 돌아가신 누군가가 되었건 사랑하는 그 누군가 내 앞에 등장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건 내가 사랑을 상실했지만 지금 그 상실감이 채워질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나는 상실한 존재가 아닌 누군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당신이 상실한 존재라면 당신의 상실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백의 순간들인 것이죠. 이게 가장 진실한 언어의 순간인데 이 언어의 순간은 바로 요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걸 요구하는 순간인 것이죠. 진실함을 요구하는 순간인 것이죠. 그 언어가 그렇게 요구인데 그 요구는 실패하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항상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하면 말로 잘 설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상실한 것은 말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걸 말로써 기표 안에서 연쇄 속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상징화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상실한 것은 실제인 것이잖아요. 주의상스인 것이잖아요. 그 주의상스가 상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의상스를 말로 요구했을 때에는 실패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거죠. 이미 실패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게 되는가 하면 그 실패의 장소에서 상실이 다시 재생돼요. 상실이 다시 활성화돼요. 요구하면 상실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 상실이 활성화되는 장소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하면 잉여향유라는 것이죠. 거기서 구체화된다라는 거예요. 상실이 구체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상실한 장소가 있어야 우리는 잉여향유를 생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상실의 장소에서 요구를 통해서 재활성화된 상실의 장소에서 우리는 잉여향유를 탐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잉여향유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불만족의 순간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어떤 상실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엇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체물인 것이니까 그 대체물은 잉여향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수업에서 말씀드렸죠. 정신분석 임상의 과정 속에서 분석가가 그 잉여향유의 대상 A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잉여향유의 대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분석은 본래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담자는 분석가를 어떤 위치에 설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약한 분석가들이 그 위치에 가서 내담자가 설정해 준 그 왕좌에 앉아서 그 역할극을 즐길 수밖에 없게 되죠. 내담자가 전의를 일으켜서 분석가를 안다고 가정된 주체라고 설정해 놓고 분석가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 관계를 탐닉하게 되면 분석가는 그 자리에서 그걸 즐길 수도 있어요. 분석가가 침묵하면 내담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 침묵에도 무언가가 의미가 있을 거야. 분석가가 무언가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내담자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말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서 쓸데없이 들릴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잘 생각해 보면 저 말에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거야. 분석가와 내담자가 결국은 잉여 향유를 탐닉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고착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잉여 향유가 발생하는데 똑같은 잉여 향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욕망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타격감을 가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분석가는 계속해서 내담자가 상실한 무언가를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역할극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 관계를 내담자가 탐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결국은 내담자가 상실한 걸 분석가는 줄 수 없다라는 걸 내담자가 알게 되니까 그 관계 안에서 내담자는 분석가를 계속 시험하게 돼요. 계속해서 다른 꿈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다른 증상을 가져오고 계속해서 다른 스토리들을 가지고 와서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해석해 줄 것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해석이 매번 빗나간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알게 되면 그와 같은 잉여 향유로서의 왕좌를 그 자리를 분석가가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실패할 관계란, 이런 관계는 실패할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공할 분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왕좌에 완전히 앉아있지 않는 거예요. 분석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분석가가 내담자가 생산하는 상실의 재활성화 공간에서 잉여 향유의 대상 A의 역할을 수행하다가도 빠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만족을 줄지라도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불만족한 상황을 경험하게 만들지라도, 다시 말해서 자신이 항상 안다고 가정된 주체였는데 저 사람 잘 모르네 라는 그와 같은 오명을, 어떤 의미에서는 오명을 뒤집어 쓸지라도, 왜냐하면 분석가는 어떤 의미에서 궁극적으로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니까. 어떤 것을 아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주체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안다고 가정된 주체예요. 그 오명을 뒤집어 쓸지라도 그 자리에서 비켜나서 분석의 공간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석의 공간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내담자가 결국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걸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잉여향유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잉여향유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상실, 공백의 장소에서 그 공백의 장소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분석의 실천인 것이잖아요. 분석의 실천은 결국은 내담자가 자신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을 다시 드러내는 공간인 것이죠. 그 공간에서 반복 강박의 형태로 뭔가가 생산된다라는 거죠. 그게 잉여향유라는 거예요. 물론 내담자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잉여 향유가 무엇인지를 분석가에게 혹은 본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연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회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회사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가족 관계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무언가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탐닉하는 것이 있다라고 분석가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석가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자,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신은 무언가 상실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그러하듯이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가족 관계 안에서 회사 생활 속에서 혹은 다른 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에게는 잉여 향유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죠. 자, 그런 건 명백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석 상황 자체가 결국은 이 사람의 무의식의 욕망의 무대가 되어야 하니까 이걸 전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전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의 연극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전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예전부터 이 정신분석이라는 공간, 정신분석실,
정신분석 임상이 실천되는 공간을 일종의 연극 무대와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전이가 일어나는 공간이니까. 이 내담자가 어린 시절에 부모하고 반복했던 어떤 욕망의 구조와 욕망의 역할극을 이 안에서 다시 반복하는 공간이니까 일종의 시나리오, 이 사람의 무의식이 시나리오가 된다면, 희곡이 된다면 그것을 공연하는 공연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이게 무언가 새롭게 시작된 어떤 새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내 내담자가 내 무의식의 시나리오를 반복하는, 반복강박의 형태로 무언가를 반복하는 연극 무대라는 걸 잘 모르죠. 그걸 우리가 환기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무의식의 시나리오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당신 지금 어렸을 때 하던 일을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분석가가 환기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신분석이 단지 어떤 해석만 가지고 끝나는 그런 실천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인용문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실이라는 장소가 활성화되고 내가 상실한 존재라는 걸 조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상실의 공간 안에서, 그 공백의 장소 안에서 무언가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것 안에서 우리가 무의식의 쾌락을 느끼고 있다면, 자, 그건 바로 잉여 향유의 대상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반복한다라고 지금 말했던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신분석 임상의 실천 관계 안에서는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자, 당신은 그런 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라고 이 내담자의 일상생활, 내담자가 우리에게 가져온 자신의 정보를 통해서 해석해 줄 수는 있어요. 내담자가 한 주를 살았고 한 주 사는 동안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회사 동료와 어떤 관계를 형성했고 그 관계 속에서 이 내담자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집착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즐겼다면 혹은 고통을 느꼈다면 분석가가 그걸 해석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잉여 향유를 탐닉하고 있네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내담자와 분석가가 내담자의 인생을 마치 관망하듯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석 자체가 결국은 내담자의 무의식이 재상연되고 있는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무대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공간만이 무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이 분석실 내부도 내담자가 자신의 잉여 향유를 탐닉하는 분석의 무대라는 것이죠. 어떤 욕망의 무대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결국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단지 해석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오히려 해석 자체도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분석가가 움직여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분석가가 결국은 내담자의 대상 A로서 설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는 분석가가 그 잉여 향유의 역할을 이 분석 상황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분석가는 자신이 내담자의 잉여 향유의 대상 A가 되는 그 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거기서 분석가의 행위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물론 대단한 행위는 아닐지라도 잉여 향유의 대상 A라는 그 위치에, 그 좌표로 향해지고 있는 리비도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건 분석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분석가의 침묵, 그때 분석가의 뜬금없는 한마디, 그때 분석가의 해석, 모든 것들이 다 행위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이 시나리오에 타격을 주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담처럼 말씀을 드리면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석을 받았던 사람들과 차이 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던, 지금 뭐 락강이 하도 유명해졌으니까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던 제자들이 책을 내기도 하고 인터뷰집을 내기도 해서 락강의 그 임상 실천은 어떻게 달랐는지, 어떠했는지, 당신은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요. 자, 그런 책들, 그런 텍스트들을, 그런 증언들을 참조를 해보면, 자, 이런 부분이 많이 달랐다고 해요. 다른 분석가들은 그 시절에, 다른 분석가들, 그 프로이트주의자들이 대부분 프로이트로부터 공부하고, 락강도 뭐 프로이트주의자였으니까
프로이트로부터 배웠던 다른 많은 분석가들은 일단 듣는 데 상당히 치중했다라는 거예요.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전이가 일어났을 때 가장 진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구의 차원에서 말할 수 있도록 분석의 상황을 세팅을 하고 내담자에게 최대한 분석가가 말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내담자가 진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걸 말하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과정 안에서 이미 내담자는 분석가를 자신의 잉여 향유의 대상 A로 설정해 놨어요. 탐닉하고 있어요. 이 말을 즐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자기가 한 말을 듣기에는 이 상황의 역동도 굉장히 강하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안에서도 무의식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하고 있을 때 분석가가 듣고 내담자가 카우치에 누워서 말을 하고 있을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은 분석가가 하는 해석도 객관적인 방식으로 내담자에게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의성스가 흐르고 있기 시작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석을 받고 와서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되는 지점들이 이런 거예요. 다른 분석가들은 주로 많이 들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말하도록 해주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락강은 좀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은 제자들이 락강의 분석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락강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특이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일단 시간 자체가 가변적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 유명한 악명 높은 가변적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락강이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국제정신분석협회로부터 파문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45분 해야 되는데 10분 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들어오자마자 됐어요, 한마디 듣고 나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가변적 시간, 대체로 짧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것도 일종의 우리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수동적으로 듣고 시간을 지키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순간에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락강이 이렇게 행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이 가변적 시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락강의 정신분석의 임상의 특수성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락강이 내담자가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락강에게, 당신은 안다고 가정된 주체이니까,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선생님이니까,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 무의식의 진실을 해석해 주세요라고 점점 락강이 하는 말을 듣고 락강을 잉여 향유의 대상 A의 위치로 옮기려고 할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고 나가라고 쫓아버리는 거죠. 그럼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좌절감을 느끼면 이 내담자는 분석가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이 내담자의 과거의 역사가 언제나 놓게 되었던 그 왕좌에 놓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 놓는 걸 포기하면 분석가는 그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좀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식으로 전이의 구도를 설정할 수밖에 없게 되도록 강제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변적 시간이 줄 수 있는 효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가변적 시간이 온전히 그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한 락강은 듣다가 맞장구를 많이 쳤다고 해요. 맞장구를. 근데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 중에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내담자가 스스로 이야기할 때, 그때 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중요한 이야기도 있지만, 내담자가 뜻밖의 부분에서 맞장구를 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 같지도 않은데 어떤 특정한 기표가 발화됐을 때 그거 중요한 이야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단어를 꼭 집어서 락강이 반복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서사 구조를 흔들고 그 서사 구조의 중요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 있고, 내담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말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말이 있고, 2차적으로 중요한 말이 있고, 3차적으로 중요한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락강의 개입은 그 서사 구조의 틀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담자의 서사 구조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개입적인 실천들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락강은 가만히 듣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석가가 물론 말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들을 수도 있지만 분석가가 자신이 없으면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안다고 가정된 위치에 그 위상을 지키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근데 락강은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여러 차례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했던 그 유명한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증언했던 어떤 여성 분석가의 락강과의 어떤 분석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 이전에 들었으면 수차례 들었을 게슈타포 이야기. 게슈타포 이야기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도 지금 락강이 자신의 위치를 단순한 잉여 향유의 대상 A의 위치에서 옮기려고 했었다.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옮기려고 했었다. 움직이려고 했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덧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한 여성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여성이 나치 시절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치가 마을을 감시하고 도는 그 정확한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5시였다라고 한다면 이 여성은 그 나치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끔찍한 악몽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치에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니까 죽게 되니까 어떤 어린 시절에 그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성이 나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나치가 나치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게슈타포인 것이죠. 게슈타포 친위대 히틀러의 친위대 이름인 것이잖아요. 그 게슈타포가 감시하는 세계를 살았던 한 여성이 이제 나치가 패망하고 이제 성장해서 프랑스로 왔어요. 프랑스로 와서 락강을 찾아온 거죠. 자기가 그 나치 시절에 경험했던 그 전쟁과 그 어떤 참혹한 그 폭력성에 의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그 트라우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증상이 악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매번 똑같은 꿈이 뭐냐면 바로 그 나치가 실제로 했던 그런 감시의 상황, 즉 정확하게 그 마을에서 5시가 되면 그 꿈에서 5시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을 때. 근데 꿈속에서는 나치 시절인 거죠. 이 여성이 나치 시절을 경험하는 꿈을 기억 속에서 반복을 하고 있다가 5시가 점점 다가오면 나치가 자신의 집에 문을 두들기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문을 두들기는 순간 이 여성이 놀라서 깨어나는, 악몽 속에서 깨어나는 그 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뭐 별로 해석할 것도 없는 꿈인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해석해 줄 수는 있죠. 자, 이 나치 시절의 이 악몽과 같은 경험이 당신의 무의식에 각인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상징화하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말하라 해서 말하고 나치 시절의 경험들을 더 드러나도록 해서 그 경험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중된 리비도를 뭐 해제 반응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락강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대신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벌떡 일어났어요. 내담자가 카우치에 누워 있는데 옆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락강이 벌떡 일어나서 보통은 하지 않는 일을 했죠. 우리가 보통 내담자의 신체에 손을 대지는 않는데 악수를 하는 것 빼고는 분석가가 내담자의 신체와 접촉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락강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룰이 락강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딱 다가와서 내담자의 뺨을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라는 거예요. 뺨을 이렇게 만져줬다라는 거죠. 락강이 내담자의 뺨을.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이 이 여자 내담자에게 나중에 분석가가 되는 이 여자 내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각인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락강이라는 분석가가 와서 내 뺨을 만졌어? 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락강은. 그리고 이 여성은 그 행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이 여성은 독일 여성이었는데 이제 프랑스로 와서 프랑스어를 배웠겠죠. 그래서 프랑스어도 잘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락강에게 분석을 받았겠죠.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예요. 이 행위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스트는 뭐였을까? 프랑스어로 제스처는 제스트예요.
몸짓. 이 몸짓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제스트는 제스트 어떤 제스트였나요? 나의 피부로 향하는, 피부를 뽀라고 해요. 뽀, 프랑스어로 뽀라고 해요. 스킨이 뽀예요. 그리고 피부로 향한다는 그 투 스킨, 투는 아예요. 아라고 쓰죠, 프랑스어로. 그래서 이 제스트 뽀는 뭐였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스타포는 뭐였을까? 제스타포는 게슈타포였다는 거예요. 기표의 이 양가성을 락강이 슬쩍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제스타포는 뭐였을까? 이 따뜻함. 락강이라는 남자가, 이 할아버지가 나를 분석하면서 보여주었던 이 뺨을 어루만지는 이 태도는 뭐였을까? 이 제스타포는 뭐였을까라는 게 바로 락강이 던져주고 싶었던, 각인시켜주고 싶었던 하나의 행위였던 거죠. 그 행위가 이 여성의 서사의 구조를 변화시켜요.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이 여성에게는 게슈타포는 부정적인 기표였어요. 극도로 부정적인 기표였던 거죠. 게슈타포. 이 나치의 게슈타포는 자신의 공포를 재촉발시키고 재활성화시키는 부정적인 암흑의 기표였어요. 근데 이 게슈타포가, 자, 프랑스에서는 이 G를, 게슈타포로 시작하는 이 G를 제라고 발음하죠. 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U하고 E하고 함께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가 아니라 제로 발음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는 게슈타포라고 안 하고 제슈타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스타포. 다시 말해서 게슈타포라는 기표가 제스트아포라고 하는 긍정적인 기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상당하게 적극적인 개입이었던 것이죠. 락강은 이렇게 개입해요. 개입하면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언어의 구조가 변화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게 락강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것이죠. 락강은 단지 듣고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도 바꾸고, 혹은 움직이는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는 기표의 연쇄의 구조가 바뀔 수 있도록 행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잉여 향유의 대상으로서의 분석가는 행위할 수 있어야 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락강이 분석가로서 보여주었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여기까지 설명은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잉여 향유가 어디서 생산되는가? 상실했기 때문에, 상실이 재활성화되어서 상실의 장소가 반복되면서 거기서 잉여 향유가 발생한다라는 것. 그래서 무언가가 상실되었을 때 우리는 잉여 향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 그 잉여 향유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실과 주의상스가 겹쳐지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상징계와 실제계가 겹쳐지는 공간에서 잉여 향유가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금 락강이 언급을 했던 것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는 잉여 향유는 불가능성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성의 대상. 왜냐하면 상실이 육화된 것이니까, 상실 자체가 육화된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가능한 동시에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또한 락강이 무능함이라고도 불러요. 무능함. 그게 다음에 락강이 우리에게 언급해주는 인용문에서의 표현인데,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실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불가능성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동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바로 무능력감이라는 것이죠. 그걸 락강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Cette création répétitive, cette inauguration d'une dimension dont s'ordonne tout ce dont va pouvoir se juger l'expérience analytique, ceci peut aussi bien partir d'une impuissance originelle, de celle pour tout dire, de l'enfant loin qu'elle soit la toute-puissance. 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러한 반복적 창조, 분석의 경험이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배열되는 차원의 출범은 또한
기원적 무능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능은 아이와 관련하여 전능해야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마지막 이 문장, 아이와 관련하여 전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이다. 자, 우리 흔히 여러분 꿈꾸면은 꿈속에서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가 느끼는 전능함의 감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정동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것이 흔적으로 남으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더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에도 꿈을 꾸게 되면 날아다니는 꿈을 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꿈을 꾸실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느꼈던 전능함의 흔적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런 순간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꿈을 꿀 때 다시 등장하는 방식인 것이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날아다닌다라는 거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서도 죽지 않고, 어디서도 떨어져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활공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불사신과 같은 존재의 감각을 어렸을 때 우리가 오인의 형태로 느꼈던 그 감각을 꿈속에서 다시 경험하죠. 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무능력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요인이라는 거, 촉발자라는 것이죠. 자, 그게 왜 작동하는가? 자, 어디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반복적 창조라는 표현을 쓰죠. 반복적 창조. 자, 반복적 창조라는 게 뭔가? 이 반복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복 강박이에요. 뭐가 반복되나요? 상실의 장소에서 무언가가 반복된다는 거죠. 무언가가 상실된 공간이 존재하고 우리는 상실한 존재이니까 그 상실의 공간이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서 반복 강박이 일어나요. 무언가를 보상받으려는 반복 강박이 일어나죠. 그 반복 강박, 반복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탐닉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창조되나요? 잉여 향유가 창조된다는 거예요. 잉여 향유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이, 그 반복적 창조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분석의 경험이 평가될 수 있는 것들이 배열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분석은 뭐냐? 내담자가 뭘 상실했고 무얼 현실의 영역에서 삶에서 자신의 역사 속에서 뭘 잉여 향유의 대상으로 탐닉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분석의 상황 안에서 재현되도록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역할극이 벌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결국 그 분석의 경험이란 결국 내담자의 상실이 구체화되어야 돼요. 그 장소 안에서. 전이라는 감정 속에서 내담자의 상실이 그 공간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상실이 구체화되니까 뭐가 반복되는 거예요. 내담자가 이제 분석실에 올 때마다 뭔가 특이한 행동을 반복하죠. 특이한 감정을 반복하고 특이한 생각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잉여 향유가 탐닉되는 그 과정, 자, 그걸 분석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담자의 무의식의 구조가 구체화되는 장소가 분석 경험실이라는 거예요. 분석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가장 주요한 정동이란 바로 무능력이라는 거죠. 무능력. 어떤 무능력이 그 안에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징화되지 않는 무능력, 포착되지 않는 무능력,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그 무능력의 실패의 지점들이, 그 무능력의 지점들이 결국 분석 상황 내부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흔하게 내담자는 그것을 불만족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죠. 분석가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담자는 비난조차 안 하겠죠. 아, 이거 뭐 원래 이런가 보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담자는 전이 속에서 뭔가가 느껴져요. 뭔가가 될 것 같고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요. 분석 상황에서. 그러다가 더 이상 전진이 되지 않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게 무능력의 감정인 것이죠. 그 무능력의 단계에 들어왔을 때 내담자가 자신을 비난하던가 분석가에게, 선생님 제가 분석에 충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가 지금 진전이 안 되네요. 아주 답답함이 느껴지네요. 라고 말하죠. 혹은 분석가에게 대놓고 겨냥해서 말해요.
분석가 선생님 뭔가 해주세요. 왜 더 이상 안 되나요? 뭔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꿈도 뭐 특이한 걸 꾸기 시작했던 것 같았는데 분석가님에게 어떤 특이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네요 라고 말하게 돼요. 그 무능력을 락강이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로 실제를 그 무능력이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실제를 이 내담자의 무의식의 실제를 무능력이라는 형태로 보호되지 않는 그 실제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가 개방돼요. 조현병적인 개방이 일어나는 것이죠. 액팅아웃이 일어나고 폭발하는 것이죠. 분석 상황이 폭발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분석가를 붙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능력감이 보호된다라는 거죠. 선을 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능력이라는 역설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요구가 실패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요구가 성공하면 안 돼요. 요구가 성공하면 그건 분석가가 아니라 신인 것이죠. 그건 분석 상황이 아니라 지구종말인 거예요. 요구가 성공하면 안 돼요. 요구는 성공하지 않고 실패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분석은 이 내담자의 무의식이 재상현되는 공간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내담자의 무의식에서 요구가 항상 실패해 왔는데 분석 상황에서 요구가 실현되면 성공하면 그건 분석 상황은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분석이 아닌 거예요. 내담자의 무의식을 반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영역으로 내담자를 이끌게 되는 신적인 공간, 제사장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능력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결국은 분석 상황을 내담자의 이전의 삶이 그러했듯이 답답하게 만들어 주어야 보호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 장소에서 분석가는 조금씩 위치를 바꾸면서 내담자의 잉여 향유의 구조의 위치가 예전과는 다를 수 있도록 도모해 보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